서울 도심의 낡은 오피스 건물 앞, 보도블록이 살짝 들린 자리 옆에 녹슨 철제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봄이면 벚꽃잎이 날려 그 위에 내려앉고, 여름이면 따가운 햇살이 등받이를 달구고, 가을이면 은행나무 잎이 무릎 위에 쌓이고, 겨울이면 새벽서리가 앉아 허옇게 변하는 그 벤치. 그 벤치에는 매일 아침 7시 정각 한 남자가 앉습니다. 이름은 박진태. 올해 66살. 그는 반드시 정장을 입습니다. 낡았지만 잘 다린 감색 재킷, 흰 와이셔츠, 줄이 선명한 바지, 그리고 끝이 살짝 다른 검은 구두. 손에는 언제나 낡은 갈색 서류 가방 하나. 그가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한 건 꼭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도심은 언제나 서두릅니다.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 배달을 서두르는 사람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도시의 물결 속에서 박진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 먼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건물 정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건물은 예전에 그가 다니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에는 그가 23년을 일했던 중소제조업체 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외관을 완전히 바꾼 IT 기업이 들어서 있었고, 간판도, 회전문도, 경비 아저씨 얼굴도 전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진태가 앉는 벤치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직장인 하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매일 오세요? 박진태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출근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자리에서 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박진태는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가방에서 납작한 도시락통을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항상 2가지였습니다. 계란장조림과 깍두기, 그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그의 눈은 언제나 멀리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 너머 어딘가, 혹은 그보다 더 먼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락통을 가방 안에 넣고 보온병 뚜껑을 닫고 감색 재킷의 단추를 채우고 그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물결 속에 섞여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떤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거리의 편의점 주인 최 여사는 10년 동안 그 광경을 봐왔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날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박진태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염이 내리쬐어도, 명절 연휴에도, 심지어 그가 심한 감기로 열이 38도를 넘던 날에도 그는 그 벤치 위에 있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누구와의 약속인지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박진태의 달력에는 그날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 박서연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진태는 딸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피아노 레슨비 6개월치.
그리고 다음 해 봄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와의 상견례를 위한 식당 예약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박진태는 석 달 전부터 야근을 자청했고 주말에도 나왔고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 차장,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인사팀 면담실 문을 여는 순간 박진태는 알아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인사팀장의 굳은 표정, 창밖으로 보이는 11월의 잿빛 하늘, 회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은 박진태가 28이던 해였습니다.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내복을 사드렸고 첫 성과급으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건물 앞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 회사의 회의실에서 밤을 새웠고 이 건물의 화장실에서 울었고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23년의 기억이 인사팀장의 말 한마디에 흘러지나갔습니다. 박진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쥔 오른손이 평생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걸린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23년의 흔적은 A사 용지 박스 하나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박진태는 그 박스를 들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그 철제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물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딸의 생일 자리에서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직장 잃었다는 말을. 그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기억하지? 박진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억하지. 아빠 이따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태는 딸의 생일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 이야기하는 결혼 준비 계획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스드메, 신혼집 보증금, 혼수,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의 목록. 밥을 먹으면서 그는 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결혼하는 날,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튿날 아침 박진태는 여느 때와 같이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내 오정숙이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23년을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먼저 나갈게. 박진태는 보온병에 커피를 채우고 도시락통에 계란장 조림과 깍두기를 담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 늘 타던 노선, 늘 내리던 역, 늘 걷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앞에 앉았습니다. 텅 빈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회의 자료도, 명함도. 하지만 그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요즘 늦어. 아내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박진태라는 사람이 23년을 그래왔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해결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벤치 옆 편의점 최 여사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매일 여기 계시는데 혹시 뭐 기다리세요? 박진태는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편의점에서 도움 주실 수 있어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사람이 없어서요. 박진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박진태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열쇠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박진태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취객들을 조용히 달랬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앞치마를 벗고 화장실에서 감색 재킷으로 갈아입고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인근 노인복지관에서 찾아낸 경비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지만 받았습니다. 저녁 5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모든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딸 이름으로 된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아내 오정숙이 알게 된 것은 박진태가 퇴직하고 6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박진태의 생일이었습니다. 오정숙은 미역국을 끓이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때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자고. 그리고 혹시 몰라 회사 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오정숙은 잘못 걸었나 싶어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남편이 23년을 다녔던 회사 건물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새로 들어선 IT 기업의 로비 직원이 안내해 준 말은 짧았습니다. 그 회사는 작년에 나갔어요. 오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 철제 벤치 위에 앉아있는 감색 재킷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태였습니다. 그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도시락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오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안에서 동시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일까? 왜 혼자 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일까?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진태는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정숙이 먼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진태의 손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진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오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6달. 혼자 밥 먹었어요? 이 추운 데서 박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계란장조림과 깍두기가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동네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언니에게도. 남편이 부탁한 것도 있었지만 오정숙 자신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그 대신 오정숙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보온병에 커피를 채우고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계란장조림만 있던 도시락에 애호박볶음이 추가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소고기 장조림이 생겼습니다. 박진태는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반찬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방식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서연이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6달 앞둔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예비 남편과 함께 식장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웨딩홀 측에서 계약금을 요구했고 생각보다 큰 금액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빠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빠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냥 요즘 좀 달라 보여서. 뭐가 달라? 모르겠어. 그냥 눈빛이. 오빠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서연아, 아빠가 요즘 새벽에 나가는 거 알아? 서연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새벽 4시. 아버지는 편의점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진열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새벽 손님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서연은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자 아버지는 앞치마를 벗고 편의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감색 재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 오피스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벤치에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을 매일 봤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출근하는 할아버지로 알았을 것입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르고 도시락을 먹는 그 남자가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딸의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서연은 골목 모퉁이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서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박진태가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그가 딸의 이름으로 만든 비밀 통장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비용만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도 그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유는 달라졌지만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 결혼 후 처사이를 가졌을 때 박진태는 손자 혹은 손녀에게 줄 교육 자금을 생각했습니다. 서연 부부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떠올렸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비상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벤치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10년 동안 그 자리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편의점에 가고 7시에 벤치에 앉고 정오에 도시락을 먹고 5시에 돌아가는 그 삶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신을 지탱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는 것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명예를 잃지 않으려는 작은 고집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벤치에 앉는 것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앉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리는 매일 아침 그를 기다리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것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절약을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2가지 반찬은 아내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담아주는 사랑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면서도 박진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처마 밑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젖은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그를 최 여사가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가게로 드세요. 괜찮아요. 어르신. 박진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 곧 그쳐요. 비는 2시간이 지나서야 그쳤습니다. 박진태는 그 2시간 동안 처마 밑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감색 재킷 끝자락이 빗물에 젖었지만 그는 구두 위에 맺힌 빗방울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왜 여기 계세요? 진짜로요. 박진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해서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박진태가 자신의 비밀을 딸에게 말한 것은 딸의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봄날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서연네 가족이 박진태의 집에 왔습니다. 손자 이준이는 새 책가방을 메고 할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부터 초등학생이야. 박진태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위와 손자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박진태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리 와. 방으로 들어온 서연 앞에서 박진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박진태는 그것을 서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열어봐. 서연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인 숫자들이 마지막 페이지에 합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이게 10년이야. 박진태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잘렸어. 그날로. 근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냥 매일 나갔어.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일자리 생기고 또 생기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결혼 비용 모으려고 했어. 그 다음엔 이준이 교육비. 그 다음엔 또 다른 거. 근데 있잖아, 서연아. 박진태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으면 뭔가 아직 할 수 있는 사람 같더라고. 그게 솔직한 거야. 서연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박진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23년을 회사에 다닌 손으로, 10년을 편의점 진열대를 정리한 손으로, 새벽마다 도시락통 뚜껑을 닫은 손으로. 울지 마. 아버지 괜찮아. 서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박진태가 그 벤치에 10년을 앉아 있는 동안 그 자리는 어느새 작은 사랑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최 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 앞 청소를 담당하는 이씨 아저씨였습니다. 아침마다 재활용 수거를 하는 박씨 아주머니가 생겼고 어느 날부터는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젊은 디자이너 황군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박진태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정장을 입고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거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군은 취업 걱정을 박진태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면접 있어요. 어디? 광고 회사요. 근데 너무 떨려요. 박진태는 보온병 뚜껑에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떨리는 게 정상이야. 떨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황군은 그날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박진태 앞에 와서 크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저 붙었어요. 박진태는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씨 아저씨는 박진태에게 기억력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박진태는 함께 숫자를 세는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청소 아줌마는 아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했고 박진태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가끔 갓 내린 커피를 가져왔고 박진태는 매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벤치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당한 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앉은 그 자리가 10년 동안 그 거리의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장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진태는 나중에 서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줬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10년을 버틸 이유를 줬어. 박진태가 그 벤치에 마지막으로 앉은 날은 11월이었습니다. 꼭 10년 전 명예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던 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감색 재킷, 흰 와이셔츠, 줄이 선명한 바지, 검은 구두, 그리고 낡은 갈색 서류 가방, 보온병과 도시락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늘 타던 노선, 늘 내리던 역. 하지만 오늘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노선을 탔는데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오늘따라 달리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온병을 열고 커피를 따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진태는 그 연기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3650일, 비가 온 날도, 눈이 온 날도, 폭염의 여름날도, 손이 고바드는 한겨울 새벽에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 도시락에는 아내가 특별히 잡채를 담아놓았습니다. 명절에나 먹던 잡채였습니다. 박진태는 반찬 통 뚜껑을 열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이 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옆에는 어머니, 오정숙이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진태와 오정숙, 그 사이에 서연이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박진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정숙도 반대편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5시, 박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닫았습니다. 감색 재킷의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철제 등받이, 보도블록이 살짝 들린 그 자리, 서리가 내리면 허옇게 변하던 앉는 자리. 박진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아내와 딸과 함께 그는 천천히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해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오피스 건물 앞 보도에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철제 벤치 위에도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편의점 주인 최 여사는 문을 열다가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는 벤치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씨 아저씨는 청소 수레를 밀다가 그 벤치 주변을 특별히 깨끗이 쓸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황구는 출근길에 벤치 앞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박진태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오정숙이 물었습니다. 박진태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생각했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어디? 그냥
걷고 싶은 대로. 오정숙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박진태는 감색 재킷 대신 연한 회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대신 두 손이 자유로웠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그 거리가 나왔습니다. 오피스 건물 앞. 그 벤치. 박진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벤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박진태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자.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거리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벤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없어도 무언가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꽃잎이 내려앉는 빈 벤치 위에 10년의 시간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실함이란 무엇인가? 아버지란 무엇인가? 약속이란 무엇인가? 그 철제 벤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벚꽃잎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남자를 기억하는 것처럼 박진태는 그 이후 가끔씩 그 벤치를 지나쳤습니다. 특별히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한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약속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어떤 사랑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정장을 입고 도시락을 싸고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합니다. 박진태는 오늘도 이른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제는 서류 가방을 들지 않습니다. 보온병에 커피를 채우는 것은 같지만 그것은 이제 아내와 함께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벤치 위에도 봄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